네,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장 및 증시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임정은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원입니다. 국내 증시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미국 CPI 경계감 속에 뚜렷한 방향성이 부재했던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양시장 하락 출발 후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반등을 시도했는데 업종별 다양한 호재가 부각된 코스피는 상승 전환에 성공했지만 코스닥은 주도 업종이 부재했던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조선주의 강세가 코스피를 견인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동맹국의 미 해군 함정 건조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집중됐습니다. 또한 정부가 중소방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2027년까지 총 600억 원 규모의 정책펀드를 조성한다는 소식에 방산주의 강세가 연장됐습니다. 한편 MSCI 분기 리뷰에서 편출이 결정된 11개 종목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신규 편입은 없고 다음 달 3일부터 변경된 지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예상 밖으로 높아진 소비자 물가 결과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차 부각되면서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1월 헤드라인과 근원 CPI는 각각 전월 대비 0.5%, 0.4% 상승해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고 전년 대비 상승률은 다시 3%대에 진입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상원에 이어 하원 증언에서도 금리 인하에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시켰고 시장의 인하 기대가 급격히 후퇴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들과 통화하면서 종전 협상에 나섰다는 소식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1월 CPI 발표의 모든 구간에 미국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했고 달러는 CPI 결과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개시 소식이 맞물리면서 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트럼프와 푸틴이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 개시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2% 넘게 하락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미국 CPI 결과에 연준의 물가 대응 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추가 인하 재개 시점이 더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이에 따른 달러와 국채금리 상승도 부담입니다. 다만 PCE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파월 발언이 CPI 우려를 일부 완화시켰습니다. 한편 미국 상호관세에서 자동차와 의약품이 제외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국내 관련주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글로벌 인사이트 자료입니다. 김일혁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로스헬스과 회의식 전략 담당하는 김일혁입니다. S&P 500은 정고점까지 1%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총 상위 종목들이 하락하고 또 상승한 종목들의 변동성도 워낙 높아서 투자자들은 심리적 하락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하락장의 주 원인은 관세 불확실성입니다. 관세에 직접 영향권에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이익 전망이 낮아지고 있고요. 관세 불확성이 기업의 투자와 채용을 멈추게 만들면서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또 관세 불확성이 만든 강달러 영향에 이익 수정 비율도 빠르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 불확실성이 시장에 부담을 만든 만큼 관세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시장에는 또 좋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경기에 안 좋은 영향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에서 감세로 시선을 옮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빅텍 주가 하락은 딥식 충격 때문입니다. 이 딥식 충격의 영향은 반도체 산업그룹의 EPS 그로스가 꺾이는 걸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소프트웨어 산업그룹의 이익 전망과 주가 멀티플 상승 추세는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그룹의 멀티플 부담은 여전히 IT 업종 내에서 가장 낮습니다. 개인소득세 환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유동성 환경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재무부의 특별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데 시작한 지 3주가 채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특별 조치 여력의 60%를 소진했습니다. 재무부 일반 계정 잔액 감소세를 막아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 힘이 약해질수록 재무부 일반 계정 잔액의 감소세 그리고 유동성의 프락시인 지급준비금의 증가세는 가속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삼성화재의 4분기 실적 리뷰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승권입니다. 삼성화재에 대한 투자 의견 발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49만 원으로 6.5% 상향합니다. 저희가 투자 의견 발의를 유지하는 이유는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보유 자사주 소각 일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직전에 기업가치 제고 방안에 비해서 한 단계 진행된 수준입니다. 3월에 주총 결의를 하고 4월 중 추진 예정입니다. 물론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승인이 이루어진 이후에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의 지연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삼성화재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어깨의 킥스 비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화재의 높은 킥스 비율은 차별성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이는 성장, 투자 그리고 주주 환원에 있어서 전략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보유 자사주 소각이 진행된다면 주주 환원의 방법이 다양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삼성생명과 자사주 포함한 지분율 하락이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삼성화재가 신규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전체 지분율 하락을 방어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저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는 모멘텀으로 작동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024년 배당 성향은 저의 당초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2025년도에는 삼성전자 지분 매각 관련된 DPS 320원 포함 21,300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4분기 연결기준 지배주주 순이익은 2,071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6% 하회했습니다. 채권 처분 손실 1,500억과 해외 대체 투자 관련된 충당금 800억 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보험 손익은 11.9% 증가하였고 투자 손익 역시 75% 증가했습니다. 이번에 CSM 무브먼트에서 중요한 점은 8,095억 원의 CSM 조정이 반영됐다라는 건데요. 이번에 연말 경험 조정 3,300원과 해지율 가정 변경 1,80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분기 킥스는 265%로 전분기 대비 15.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HMM 자료입니다. 강성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운송 담당 강성진입니다. HMM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21,000원으로 10.5% 상향하고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를 합니다. 목표 주가를 높인 것은 자사주 매입 소각 2조 원 규모를 회사가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식 숫자에 반영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컨테이너 운임이 예상보다 좀 높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25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약 기존 대비 2배 정도로 높였기 때문입니다.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대규모 주주 환원 정책이 발표된 것은 당연히 긍정적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자사주 매입 소각 규모가 유통 주식수의 10%를 상회하는 규모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수혜주 운하의 정상화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시황이 악화될 거라는 그런 운임 하락에 대한 확신은 좀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호재를 악재가 좀 가로막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1조 원이 나와서 1년 대비해서 2,261% 증가를 했고요. 저희 전망치를 20.7% 상회를 했습니다. 컨테이너 운임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를 한 거고, 화물 적재율이 또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예상치를 넘어서는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컨테이너 운임이 좀 높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크게 상향하고, 이로 인해서 2025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2배 이상 늘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운임 하락의 가능성이 더 가시화됨에 따라서 2분기 이후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기존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서 목표 주가 변동 요인은 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서 발표드린 HMM의 투자 의견은 홀드 유지입니다. 다음은 SK텔레콤 발표입니다. 김준선 연구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통신섹터 담당 김준성입니다. 전일 있었던 SK텔레콤의 실적에 관련해서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코멘트에 앞서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75,000원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한 수준이었습니다. 영업이익 2,541억 원이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였습니다. 연말에 실시했던 넥스트 커리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50세 이상 임직원에 대한 퇴직 결정 시 위로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추정으로는 800억에서 1,0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적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감가상각비나 판매 수수료와 같은 경상적인 비용 자체가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AI 관련 사업의 실적 성장세입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번부터 AIX 사업 그리고 AIDC 사업 이렇게 구분해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나 AIX 사업이라고 하면 클라우드라든지 AI 비전, AICC 같은 솔루션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솔루션들의 매출액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 성장하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에서는 이 금년도에도 이들 사업 부문은 약 30% 가까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함에 따라서 AI 관련 사업의 실적 성장이 주요한 포인트였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SK텔레콤에 대한 투자 포인트, 즉 AI 사업에 대한 기대감, 본업 실적 개선이라고 하는 포인트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목표 주가 105,000원 투자 의견 파일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하나와 LS 실적 리뷰 자료입니다. 박건영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주 담당 박건영 연구원입니다. 하나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하나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하나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를 하며 목표 주가는 44,000원으로 기존 대비 22.2% 상향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 산출 방식은 기존 모델과 동일하게 PBROE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다만 다른 점은 타겟 PB 산출을 위해 지속 가능 ROE를 4.8%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타겟 PB 또한 0.3배에서 0.4배로 증가를 하였고요. 이러한 거를 근거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ROE의 상향 주요 이유는 자회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 개선이랑 그리고 기존의 지분법으로 반영해오던 하나오션의 연결 편입으로 한화의 2025년 그리고 2026년 지배주주 순이익 추정치를 상향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 4분기 때 실적을 보시면 시장 컨센서스를 매출액 영업이익 각각 큰 폭으로 상회를 했습니다. 주요 자회사들이 실적 개선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자체 사업 부분인 건설 사업 부분이 이라크 프로젝트 증가에 따른 원가율 감소로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을 했습니다. 하나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체 사업부인 건설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자회사들 또한 NAV 증가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를 44,000원으로 상향을 합니다. 네, LS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S 또한 전일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를 진행을 했고요.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16만 원을 유지를 합니다. LS의 경우에는 주요 자회사들 LS 전선, M&M, 일렉트릭, I&D가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쪽을 보시면 자회사 LS 전선이 대형 프로젝트 준비 중에 발생한 인증 비용 증가로 4Q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그리고 전기 대비 모두 감소를 했지만 자회사 LS M&M과 그리고 일렉트릭이 4분기 때 훌륭한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면서 LS 전체 영업이익 또한 YOY, QOQ 큰 폭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2025년 시간이 지날수록 LS 자회사들은 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유는 LS의 주요 자회사들은 현재 적극적으로 신규 사업에 투자 중이며 기존 사업에 대해서 증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이 완료되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찍히는 시점이 2026년부터라고 저희는 예상되기 때문에 2025년 하반기로 지나갈수록 이러한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LS의 주요 자회사의 NAV 증가에 따른 기대감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유한양행 4분기 실적 리뷰 자료입니다. 김혜민 연구원입니다. 4분기 리뷰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한양행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의 목표 주가 18만 원을 유지합니다. COE 변동에 따른 웩 조정을 반영했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레이저 티닉 관련 마일스톤 그리고 연구 개발비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집행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연결 기준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4,961억 원 YY 14% 그리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90억 적자 전환을 기록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0.6% 그리고 187% 하회했습니다. 컨센서스 하회 주요 원인은 전년 동기 대비 62.3% 증가한 R&D 비용이었습니다. 별도 기준 매출액 같은 경우는 4,754억 원,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62억 원으로 적자 전환을 기록했고 연구개발비 248억 원 증가가 제일 눈에 띄었고 이 중 200억 원이 위탁 연구비 그리고 기술 도입비 26억 원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면은 약품 사업부 같은 경우에 비처방 부문은 537억 원, 그리고 처방 부문 같은 경우는 2,976억 원을 기록했고 마급이나 엘레나 같은 주요 전약 품목의 매출 성장세를 확인했지만 동시에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일부 의료 파업 영향이 존재하셨습니다. 생활 건강 사업 같은 경우는 매출액 535억 원 YY 마이너스 10% 정도였고 소비 위축 그리고 유통 물량 재고 조정 따라 일시적 매출 감소가 불가피했습니다. 해외 사업부 같은 경우는 매출액 651억 원 YY 98% 정도로 지난해 추가 증설한 라인의 마무리가 진행되고 길리어드 HIV 치료제 원료 공급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올해 별도 기준 매출액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2.2조 원, 영업이익은 1,200억 원으로 제시하였고 레이저 티닉 관련은 유입 가능한 마일스톤 그리고 지속되는 고환율을 감안하면 보수적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R&D 같은 경우는 YH14618 임상 3상 탑라인 2분기 예상 그리고 GLP, FGF 이중 타겟 물질의 임상을 감안하면 R&D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농심 4분기 리뷰 자료입니다. 유은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홈직류 담당 류은혜입니다. 농심 4분기 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심의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8,551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3% 하회했고요. 영업이익은 204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46% 하회했습니다. 컨센서스 하회의 주된 요인은 국내외에서 판촉비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인 신라면 툰바가 100억 원 넘게 판매되는 등 판매 호조에도 내수 소비 심리 부진으로 외형 성장이 좀 제한이 되었고요. 전반적인 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하락했습니다. 유통업체 판촉비 부담 증가가 수익성 하락의 주된 요인인 가운데 통상임금 체계 변화에 따른 퇴직급여 등 인건비성 부담이 90억 원 증가하고 팜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재료비 부담이 가중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월마트 메인 매대 이동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크로거라는 메인스트림에서 SKU를 확장하면서 총 매출이 10%를 상회를 했지만 국내와 같이 판촉비 매출 애누리단에서 판촉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하락했습니다. 월마트 메인 매대 이동은 12월 말에 마무리돼서 이동 효과가 일부만 반영이 됐고요. 성수기 시즌 맞이해서 프로모션 집행을 강화하면서 수익성 개선이 제한됐습니다. 국내와 같이 팜유 가격 상승이 좀 부담이 됐고요. 그리고 제2공장의 비곡물 신규 라인 가동에 따른 제조가공비 증가도 수익성 악화 요인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라면 툰바 글로벌 출시와 유럽 확대가 기대가 되는데요. 신라면 툰바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 미국에서 선제적으로 출시되었고 중국과 일본 출시는 올해 3월 중으로 예상되어서 실질적인 효과는 2분기부터 확인 가능할 전망입니다. 신라면 툰바 같은 경우에는 미국 월마트 온라인몰 입점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입점은 3월에서 5월 중으로 추정됩니다. 신라면 툰바는 과거보다 강한 수준의 마케팅을 진행 중이고 비국물 라면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북미 그리고 매운맛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남미 지역에서 판매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유럽 법인이 3월 중에 네덜란드에 설립될 예정인데요. 현재 그 전체 수출 매출에서 약 25%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유럽 법인을 통해 매출 증가가 기대됩니다. 실질적인 법인 매출은 6월부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소비 심리 회복이 지연되면서 국내에서 판촉비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북미도 경쟁이 심화되면서 판촉비 집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신라면 툰바 효과와 신규 지역 확대로 판촉비 부담을 얼마나 완화시킬지가 관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숲, 그다음에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이렇게 세 종목 실적 리뷰 자료입니다. 최용환 연구원입니다. 네, 숲에 대해서 투자의견 바이 유지하고 목표 주가 14만 5천 원으로 19% 상향 조정합니다. 2025년 추정치 변화 없지만 그래도 글로벌의 성장 동력 반영해서 PE 멀티플 배수를 올렸습니다. 1분기부터 이제 숲 글로벌은 많은 수의 한국 스트리머가 추가로 글로벌 송출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제 유의미한 지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지금 숲은 단기적인 실적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트래픽이나 이런 지표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숲의 특성상 이용자 지표 그리고 이제 트래픽이 개선이 됐을 때 수익화하는 거는 금방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금감원 감리 관련된 이슈는 당연히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다만 이제 그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제 감리를 받는 부분에 기여도는 없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CJ ENM은 제작비 증가 영향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TV 광고가 4분기 굉장히 이제 전반적으로 안 좋았지만 TV 광고가 CJ ENM은 좀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비가 늘어나면서 이제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1분기는 다시 이제 광고 비수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조금 부진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분기에 티빙이랑 네이버가 전략적 제휴 종료하게 되면서 티빙의 가입자 이탈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제일 큰 우려는 결국 티빙이랑 웨이브 합병했을 때 규모의 경제가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게 가장 우려하는 것인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제 티빙과 웨이브의 중복 가입자가 30%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결국 합병을 했을 때 규모의 경제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래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선판매 효과로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4분기에 상회를 했습니다. 에피소드 수 자체는 작았지만 모두 이제 수익성이 높은 선판매가 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요. 근데 다만 1분기는 라인업은 많지만 반대로 선판매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수익성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지금 하반기에 가면 이제
엔터사와 같은 신규 IP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의 성공 여부에 따라 이제 수익성이 대폭 개선될 업사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최근에 주가는 좀 상승했는데 냉정하게 전반적인 미디어 업계의 분위기 변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은 많은 라이브러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에 대한 익스포저를 봤을 때는 한한령이 해제되면 충분히 업사이드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교촌 FMB 자료이고요. 성현동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마켓 담당 성현동입니다. 어제 교촌 FMB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2024년 연간 실적은 이제 매출액 4,806억 원, 영업이익 152억 원으로 이제 일단 표면적으로는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2024년에 이제 유통 단계 축소를 위해서 가맹 지역 본부를 직영 전환하면서 일회성 비용이 241억 원 정도 발생을 하였기 때문이고요. 이 비용 이슈는 2024년으로 일단락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2025년 실적은 매출액 5,150억 원, 영업이익 420억 원으로 이제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는 이제 말씀드린 가맹 지역 본부 직영 전환에 따라서 매출 총이익률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촌 FMB의 매출 총이익률은 2017년 17.3%, 2023년 24.3%, 그리고 작년 24년 같은 경우에는 30.7%로 지금 개선세를 보이고 있고, 유통구조 개선이 온기로 반영되는 25년에는 이제 매출 총이익률이 35.7%까지 개선되면서 이제 제너시스 BBQ나 BHC 같은 경쟁사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사업이 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교촌 FMB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내 특수점포를 제외하고도 1360개 정도의 매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추가 출점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회사의 해외 사업에 대한 의지가 높은 상황이고요. 최근 K푸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업 환경 또한 좀 우호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4분기 말 기준으로 해외 매장이 전년 대비 10개, 전분기 대비 7개 증가한 84개로 확장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배당도 같이 발표가 되었는데 2024년 현금 배당 총액은 65억 원이고 무상증자 감안한 주당 배당금은 200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2023년에 이어서 이제 최대 주주와 일반 주주 간의 차등 배당을 실시를 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KCS 자료고요. 임상국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상국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양자암호 원칩을 개발한 KCS입니다. KCS는 기업 대상이죠. 무장의 무정지형, 즉 난스탑 시스템 솔루션을 공급하는 SI 및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기업입니다.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 유지보수 영역 등 서비스 매출 비중이 50% 후반대로 높고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실적은 다소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했고, 최근에 양자 컴퓨터가 차세대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양자 기술의 주요 분야는 양자 통신, 양자 센싱, 양자 컴퓨터가 있는데 양자의 특성을 활용한 그런 물리적 보안 통신과 양자 컴퓨터 등 양자 기기 연결을 위해서는 양자 컴퓨터 네트워크가 필수적입니다. 결국에는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암호 체계와 통신망을 대체할 새로운 양자 암호 통신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KCS는 자체 개발한 통신 암호 칩 KV7 기술과 QRNG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암호 통신 솔루션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KCS는 자체 통신 암호 칩 KV7에 SK텔레콤 자회사의 그런 양자 난수 생성기 칩을 하나로 합친 그런 국내 최초의 양자암호 원칩 QKV7을 2023년도에 개발을 했습니다. 이 칩을 가지고 작년 11월에는 국가정보원의 그런 암호 모듈 검증도 통과를 했고, 두 번째는 스마트홈 고성능의 이더넷 패킷 양자 암호화 솔루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향후에 그런 통신이 본격화 상용화될 경우에는 강력한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미국 주식 부분이고요. 먼저 AMD입니다. 김세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종목 담당 김세환입니다. AMD의 견고한 데이터 사업 부문이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저희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체크 포인트 요인을 조금 살펴보면 일단 서버용 CPU, GPU의 수요는 여전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라이젠 데스크톱 모바일 프로세서 수요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클라이언트 매출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주가는 조금 하락세가 나타났지만 영업 마진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고
향후 매출 성장성을 반영한 기업 가치, 그리고 향후 3년 EPS 연평균 복합 성장률 한 33.1%를 반영한 12개월 선행 PE 멀티플도 S&P 500과 반도체 산업배 대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운용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드립니다. 이번 실적을 간단히 보면 매출은 24%, EPS는 42% 증가했습니다.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데이터 센터와 클라이언트 부분인데 데이터 센터는 70%, 클라이언트는 58% 증가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쪽이 이제 서버용 GPU하고 CPU 쪽이고 이 클라이언트는 라이젠 시리즈가 있습니다. 게이밍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 59% 감소했는데 전체 매출의 7% 정도 수준인데요. 이쪽은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같은 세미 커스텀 콘솔 기기에 그런 수요가 감소하면서 나타난 결과고, 인베디드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재고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에 13% 정도 감소했지만 이번에 AMD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두 부분에서 완만한 이제 회복이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주요한 사업들의 성과를 조금 보면 AWS나 구글, 텐센트 등이 이제 이 AMD의 에픽 프로세서, AMD의 인스턴스가 탑재된 그런 이제 인스턴스를 100개 정도 출시를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HBM 탑재 에픽 프로세서도 채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ASML 자료고요. 유중호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기업 분석 담당 유중호입니다. ASM 홀딩 자료 발표드리겠습니다. ASML 홀딩의 수주 잔고는 일단은 AI 수요로 인한 고객사들의 장비 업그레이드가 맞물리면서 증가했고, 그리고 하이 NA EUV, 차세대 EUV 또한 지금 인도되고 있어서 일단 저희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밖에 ASM 홀딩의 장기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상대 주가 또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므로 저희는 운용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드립니다. ASML 12개월 선 PE 멀티플은 작년 말 주가 하락에 따라서 약 29.5배로 낮아졌는데요. 향후 3년 EPS 연평균 복합 성장률 기대치도 21% 정도로 낮지 않은 수준입니다. 이를 반영한 PEG 배수는 1.4배로 반도체 산업이나 동종 기업 대비 낮아서 일단 저평가되어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을 보면은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EUV 노광 장비를 포함한 신규 장비 수주액은 70.9억 유로로 좀 늘어났고 과거 3년 평균치를 상회했습니다. 또한 이번 4분기에만 매출로 인식된 노광 장비는 총 119대를 기록했고 EUV는 12대가 판매됐습니다. 무엇보다는 이제 2대의 차세대 EUV가 매출로 인식되었습니다. 올해 가이던스를 보면은 실적 성장은 이어질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최대 53%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작년 말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발표한 장기 가이던스 또한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매출 총이익률은 총 60%를 달성할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